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범죄와 싸워온 이탈리아 치안 전문가가 단 하루 한국에 머물고 나서 한 말 때문인데요. 그는 30년 경력을 가진 경찰 간부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치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각국의 경찰 시스템을 평가해 온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경찰서를 둘러본 뒤 본국회의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요? 한국을 다녀오기 전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조직폭력단을 상대해온 베테랑이 왜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 치안 시스템을 보고 이탈리아 전체의 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짧은 시간 만에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그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직접 밝힌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놀라운 변화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루카 베르텔리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 간부로 30년 가까이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오래된 범죄 조직들과 마주하며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는 거리에서 소매치기들이 뛰어다녔고 조금 자라서는 백골단이 골목을 쓸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경찰이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 나라의 치안 시스템이 유럽에서도 꽤 수준 높은 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범죄 분석 능력, 정보 수집 체계, 현장 배치 전략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여름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기술이 발달한 나라, 경제력이 높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치안 분야는 유럽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 곳은 국제치안협력연구단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경찰 조직을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툴을 개발하는 기관이었죠. 저는 그곳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경찰서를 둘러보고 담당 간부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북쪽 나라와 마주한 한국이 치안이 좋을 리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도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차량에 올라타기 전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엔 그 선입견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서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너무나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술집이 모여있는 거리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흥겹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어떤 위험 신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으로 익혀온 감각은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심은 제가 알던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끝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규칙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질서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 중심부의 한 경찰서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복잡하지 않은 동선이었습니다. 출입구에서 민원창구, 중앙지휘실, 신고 상황실, 지역, 순찰팀 사무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이 너무도 간결했습니다. 저희 나라 경찰서에서는 각 부서가 서로 떨어져 있어 협력하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필요한 부서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재배치되어 있었고 신고 접수 후 대응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상황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신고 데이터가 뜨고 있었고 현재 배치된 순찰차가 어디에 있는지, 거리가 얼마인지, 어떤 경로가 가장 빠른지까지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매우 차분하게 설명하면서도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1분 전 신고된 사건의 대응 현황이 이미 업데이트되어
지도 위에 표시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가 좋은 수준이 아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구조다. 제가 유럽에서 온 어떤 시스템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력의 중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아주 명확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담당 간부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치안의 일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참지 않고 즉시 신고하고 경찰은 그 신고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신고가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경미한 사건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 시민들은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경찰은 그 데이터를 즉시 활용해 현장에 대응합니다. 이 구조가 제가 느꼈던 도심의 안정감, 거리의 조용함, 위험 신호의 부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처음으로 한국 치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그 후 이어지는 일정에서 제 사고방식 전체가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그저 경찰서 견학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일정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치안 문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저는 서울 시내 순찰차와 함께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경찰 간부가 순찰차에 직접 동승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담당자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셔야 구조를 이해하실 겁니다. 책상 위 자료보다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게 더 정확하죠. 저는 그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장은 위험 요소로 가득하다고 전제하며 간부급은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순찰차에 올라타자마자 놀라운 건 차량 내부의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내비게이션 하나 놓인 정도가 아니라 실시간 신고 데이터와 지도, 주변 차량과 보행자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화면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화면을 설명하던 젊은 순경은 제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고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들을 우선순위로 재배치해 줍니다. 덕분에 저희는 상황 판단을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젊은 경찰관이 유럽의 경력 많은 베테랑보다 더 구조적으로 시야를 갖추고 있다니.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체계에 익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순찰차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신고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신고의 종류였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작은 위험 신호들이 한국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상황실에서는 해당 구역의 CCTV를 즉시 불러왔고 근처 순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런 사건까지 대응합니까? 유럽에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안이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후순위로 미뤄집니다. 그러나 한국 순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불안이 됩니다. 그걸 예방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큰 사건을 막기 위해 작은 사건 몇 개는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은 조각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도심에서 느꼈던 안정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확신하게 되었죠. 그날 순찰차가 움직인 것은 단순한 사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찰 중 인상 깊었던 순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골목을 지나던 중 한 노인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이미 바뀌었지만 차들은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찰차 안에 젊은 경찰관도 속도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치안의 기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교통문화가 아니라 사회의 기본 감정선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차량,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의 움직임을 존중하는 태도, 경찰의 개입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고, 경찰은 그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순찰차가 다시 이동하던 중 상황실에서 경미한 소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심의 작은 상가에서 손님 2명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단순 언쟁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바로 출동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가게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2사람이 있었고 주변 손님들은 약간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2사람이 거의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싸우려던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존재가 단순히 제재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바로잡는 역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안정되는 모습을 저는 유럽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건가요? 그러자 젊은 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도 시민도 같은 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기보다 모두가 편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죠. 저는 그 한 문장이 한국 치안의 핵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찰력은 장비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유럽에서 논의만 하고 실제로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순찰차에서 내려오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한 가지 요소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다. 결국 안전은 문화이고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순찰에서 돌아온 뒤 저는 잠시 경찰서의 휴게 공간에서 물을 마시며 잠깐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 쉬고 있던 경찰관들이 계속 시민들에게 받은 감사, 메시지와 신고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경찰관이 스마트 패드를 가리키며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도와드렸던 분이 감사 문자를 보내셨어. 대단한 일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민에게서 감사 메시지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경찰을 권위나 통제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찰과 시민 사이에 감정의 벽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한국 경찰대 교수진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치안 제도와 경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현직 경찰 간부, 연구자,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의 치안 문제, 범죄 조직의 변화 양상, 시민과 경찰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 경찰들이 이탈리아 사례에 큰 흥미를 갖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간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직범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초기 대응 속도와 정보 공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그 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간담회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현장을 정확히 겨냥하는 질문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례를 한국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대의 한 연구자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치안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시민과 경찰의 심리적 거리도 함께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해결했다고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지역에 따라 경찰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있고 강압적인 단속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시민이 경찰을 신뢰하지 않으면 경찰도 시민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치안은 절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한 중년 경찰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과 대립하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 피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다투기 시작하면 치안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 말은 저 혼자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경찰을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힘으로 제압하는 경찰이 아니라 정서적 균형을 맞추는 경찰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구보다 태도가 우선이었고 권위보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장비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국 측에서는 저를 종로 인근의 작은 지구대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경찰서가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구대는 유럽의 작은 파출소처럼 보였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지구대 안에는 몇 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고 이들은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동시에 무전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지친 기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지구대는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교대, 인원을 기다리는 경찰관도 피곤한 기색보다는 그저 담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잠든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위험한 상황, 정신적 압박, 사회의 비판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관들의 얼굴에는 일종의 책임감에서 오는 차분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세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지구대를 나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 경찰을 몇 명이나 떠올릴 수 있을까? 이건 단지 교육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대와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 경찰은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시민은 경찰에게 협력을 주며 그 둘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어떤 기술이나 장비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구대를 나온 뒤 한국 측 담당자는 저를 잠시 인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야간 근무 현장 체험이었기 때문에 간단히 식사를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작은 카페의 창가에서 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도시는 서서히 밝은 조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유럽에서 보던 것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이 되어도 도심의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서로 밀치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 근처에서도 두려움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도로 초입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작은 소란도 금세 정리되는 걸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온 뒤 저는 야간 상황실에 배치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밤 시간대에 신고량이 늘어나는 특성을 파악해 별도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야간 인력이 부족해 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시간대를 오히려 핵심 구간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졸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향해 있었고 신고 전화가 울리면 음성을 듣기도 전에 사건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듯한 빠른 손놀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방식에서도 특유의 긴장과 차분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채널이 열리고 각 지구대로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함께 보고 움직이는 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건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였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신고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속도가 신중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주변 CCTV가 분석되고 이동 동선이 표시된 지도가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지구대에 아이의 인상착의가 공유되었고 심지어 버스 기사들에게까지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전망으로 엮여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40분 뒤 한 순찰팀이 근처 공원에서 아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크게 다친 곳 없이 앉아 있었고 경찰관은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며 천천히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조차 한국은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끝난 뒤 저는 상황실을 돌며 여러 경찰관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히 한 경력 15년 차 경찰관이 해준 대답은 제 사고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찾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믿음이 있으니 저희도 절대 늦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시스템, 장비, 기술보다 더 위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시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경찰은 그 신뢰에 책임으로 답하는 구조. 이 구조는 유럽에서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상황실을 둘러보며 저는 문득 제 조국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지 먼저 걱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고 실종 신고의 경우에도 발생 24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처리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종 신고 접수 순간부터 전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단순한 시스템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하는 척하는 치안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세대마다 축적된 신뢰와 책임감이 어우러져야만 완성되는 것이죠. 그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30년 동안 알고 있던 치안 현장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긴장감은 있지만 공포가 아니었고 바쁨은 있지만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시민과 경찰이 같은 편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평생 쌓아온 치안 철학을 다시 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을 위해 서울 외곽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의 안전과 치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들었고, 제게는 특히 흥미로운 기술적 장비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들어섰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관제센터의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심의 도로, 공원, 역, 골목길까지 수백 개의 화면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고, 담당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고는 이 정도 규모라면 유럽의 스마트시티 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제센터의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화면들은 단순히 범죄 감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공사 소음, 건물 주변의 조도 변화, 특정 지역의 발걸음 패턴들까지 함께 분석된다고 말이었죠.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소음과 조도까지 감시합니까? 그러자 그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범죄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불안 요소들이 쌓일 때 그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범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범죄가 자라기 전에 징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제 경찰 인생 전체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치안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감시는 범죄를 발견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의 발화를 막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둘 사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관제센터를 둘러보던 중 한 화면에서 특이한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골목길 조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그와 동시에 보행자 흐름이 불규칙하게 변하기 시작한 화면이었죠. 담당 직원은 즉시 해당 구역을 확대했고 화면은 실시간으로 주변의 상황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 패널에는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조도 감소로 인한 단기 위험 증가 가능성, 순찰 배치 권고. 담당 직원은 무전기를 들어 해당 지구대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찰팀이 출동하겠다는 답신이 오기까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이 위험을 느끼기 전에 경찰이 먼저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안 강국이 아니라 시민의 심리까지 고려한 생활 안전 구조였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일본 연구팀이 한국 시스템을 참관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한국 직원의 설명을 듣다가 한 연구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범죄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조치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한국 측 관리자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범죄가 적은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머리로 이해되는 설명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치안 철학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범죄가 적으니 시스템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철저하기 때문에 범죄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증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한국 치안의 본질을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을 자랑하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감싸고 있으며 과하게 보일 정도의 관찰이지만 결국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와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결국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의 태도와 문화 속에서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사람을 믿고 시민은 모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슬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슬이야말로 한국 치안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범죄를 막는 데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감각처럼 작동하는 시스템. 유럽에서는 이 시스템을 숫자와 효율로 판단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면에 감정과 신뢰가 함께 있었습니다. 차량에 올라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오랜 시간 바라보았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듯한 풍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편안하게 걷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의 그림자마저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안정감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결코 우연이나 운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이 감정은 단번에 사라질 일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제 조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준 하나의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치안 철학을 완전히 새롭게 쓰게 만들었고 앞으로 제가 돌아가서 하게 될 이야기도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사흘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호텔방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관제센터 방문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고 한국 치안을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치안 구조라면 현장에서의 실제 사건 대응은 어떤 모습일까? 단순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 경찰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 질문은 제 전문 분야의 핵심이었고 실제로 이 부분은 유럽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고민을 들은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한국 측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합동상황 모의 훈련을 참관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실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제 심장은 약간 빨라졌습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설명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참석하겠다고 답했고 오후에 지정된 훈련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마치 한 도시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거리와 비슷한 골목, 작은 상가 건물, 주차장, 횡단보도, 공원까지 있었고 모든 공간은 실제 도시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훈련 담당관이 다가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은 실종 아동 신고와 동시에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감지된 폭력 징후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복합구조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는 판단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응 속도와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며 조금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모의 훈련을 하더라도 보통 단일 사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일 사건만으로도 인력 배치와 상황 판단이 워낙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은 여러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혼란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단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센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신고는 한 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부모의 신고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상황실로 전달되자 곧바로 실종 아동 탐지 알고리즘이 작동했는데 화면에는 주변 CCTV가 연속적으로 자동 연결되며 아이의 동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탈리아의 제 경험이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럽에서는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경찰관이 CCTV 요청서를 각 기관에 보내야 하고 그것이 처리되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모든 과정이 단 20초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상황은 곧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절도 신고가 접수되었고 동시에 또 다른 화면에서는 두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장면이 감지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건을 우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훈련 장면은 달랐습니다. 상황실 담당자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실종 아동은 1순위, 차량 절도는 2순위로 자동 분류. 현장 대응 경찰은 실종 구역을 중심으로 2개 조를 나누어 탐색. 차량 절도팀은 도주 가능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추격 우선순위 설정. 두 남성의 다툼은 근거리 순찰팀 배치. 저는 그 지시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건 순식간에 내려진 판단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과학적 구조가 결합된 판단이었습니다. 실종 아동모의 사건을 담당한 팀은 공원 주변을 빠르게 살피면서 서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서로 다급하지만 절제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구역 확인 완료, 4번 구역 나무 근처 수색 중, 주변 CCTV에서 최근 움직임 발견됨. 차량 절도팀은 도주 차량의 예상 경로를 3개로 나누어 쫓으며 차량 번호와 이동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통신호도 자동 조정되어 추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차량 흐름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통합 대응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제센터, 교통 시스템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될 무렵 담당 교관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해야 실제로 복합 사건이 벌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전을 위해 모두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운이 아니라 준비였고 준비는 하루 이틀 만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를 지탱하는 것은 기술과 장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감과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훈련장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구조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옮겨올 수 있을까? 기술만 본다면 가능해 보였지만 사람과 문화까지 고려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한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한 순간 이틀 전 제가 한국 경찰서에 첫 발을 내딛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저는 드디어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복판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동이나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치안 철학이 뿌리째 뒤흔들린 상태였고
그 혼란이 저를 묘하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는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 없었을까? 기술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왜 이 나라처럼 안정감을 제공하는 치안을 만들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제 내면 깊숙한 곳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기 직전 저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평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입구에서 한 중년의 공항 직원이 작은 가방을 잃어버린 외국인을 천천히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은 단순히 절차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불안함까지 살피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울먹이는 상태였는데 직원은 반복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간 경험한 일들이 단순히 치안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친절과 배려, 사람을 우선하는 접근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경찰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도심의 조용한 질서, 순찰차 안에서 느꼈던 기묘한 안정감, 지구대의 차분한 긴장감, 관제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시뮬레이션 훈련장의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까지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메시지를 제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을 관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켜내는 나라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느낀 구조의 본질이었습니다. 관리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지켜낸다는 건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치안을 예방하고 있었고 저는 그 차이를 몇십 년 만에 비로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의 야경이 창가 아래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용한 빛의 섬처럼 보였고 그 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치 거대한 공동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가 익숙하게 봐온 야경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늘 감춰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특정 골목은 위험하다는 인식, 밤늦게 혼자 걷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상식 같은 것들이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거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단순한 범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위험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 서로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상공을 날아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어두워졌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 뒤에도 한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걸까? 저는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미래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과 사람의 마음, 사회의 신뢰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화를 보면서 저는 이탈리아와 유럽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치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쌓여야만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장시간 비행 뒤 구름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는 동안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단순한 업무 일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30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범죄를 마주해 왔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며칠은 그 모든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구조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절대 혼자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겠다고. 돌아가면 반드시 회의석상에서, 보고서에서, 수업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할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치안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며칠은 제게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저는 얼마 동안 일상으로 쉽게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과 로마의 거리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고 골목마다 이야기가 흐르는 곳이죠. 하지만 그 밤 풍경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익숙해져서 무뎌졌던 그 불안이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설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깨달음 하나가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위험이 일상이 되어버린 도시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저는 제자리에서 업무 메일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시뮬레이션 훈련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날은 유럽 치안 보고서를 준비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라면 준비된 자료만 간단히 보고할 생각이었지만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이야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이 시스템을 이끌어온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꺼낸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면 그건 제 직업적 양심을 버리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각 부서 책임자들이 올해의 치안 지표, 범죄 변화 양상, 대응 매뉴얼 개정 사항 등을 순서대로 보고했습니다. 모두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숫자는 전년 대비 조금 줄었고 몇몇 지역의 사건 유형이 변화했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본 현실에 비하면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회의 막바지에 제가 발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베르텔리 국장, 이번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간략히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기준 밖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듯 고개를 들었고 어떤 이는 펜을 내려놓고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치안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치안은 생활이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반박이 쏟아질 법한데 분위기는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한국관제센터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작은 불안 요소 하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구조, 시민 생활의 패턴을 기반으로 범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 경찰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대응 방식들. 제가 설명하는 동안 몇몇 간부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또 다른 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적어도 제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한 동료 간부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범죄 발생률이 낮으니까 가능한 것 아닐까요? 유럽처럼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범죄가 적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범죄가 적은 겁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서 온 것이었고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울리고 나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철학으로 치안을 운영해 왔는가? 사건이 터지면 움직이고 큰 사건엔 힘을 쏟고 작은 불안은 무시하며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았는가? 이 질문이 결국 변화의 출발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찼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이제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구조적인 빈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제게 보여준 진실은 단순한 치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가 안전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은 숫자보다 장비보다 정책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관점을 절대 묻어두지 않겠다고.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데 반드시 이 경험을 담아내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치안보고서 작성 기한이 다가오자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며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담아낼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일은 늘 반복되는 업무였기에 특별히 긴장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장면과 경찰들의 태도, 시민들의 질서, 도시 전체의 조용한 안정감이 제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일이 마치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낸다. 이 문장이 제 보고서 전체의 중심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저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고 제 나름의 기준과 경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다녀온 뒤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치안은 경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전을 바라보는 태도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어느 한 세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시민이 서로에게 기대하고 경찰이 그 신뢰를 실천으로 확인시켜주는 시간의 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눈에 보이는 구조 뒤에 숨어 있는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저는 문서의 마지막 장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리고 신뢰를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찰차에서 저를 태우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던 젊은 경찰관, 작은 지구대에서 시민의 불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던 경찰관, 관제센터에서 긴장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민을 먼저 생각하던 직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제 보고서에 담긴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치안을 통해 시민을 지키지만 시민이 한국의 치안을 지켜내고 있었다. 보고서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자 상부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한국의 사례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구조의 현실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 각지에서 불안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식 예방 치안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조짐을 보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단순한 감동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의 시작점으로 만들고 싶던 제 바람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한국에서의 그 새벽 공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깨끗한 바람, 아무런 소란도 없는 도심의 고요함, 그리고 그 고요함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경찰관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치안의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였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미래에 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날 밤 책상 위에 한국에서 받은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워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든, 어떤 경찰관을 교육하든 제 인생 전체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치안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신뢰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